정부가 할로윈 데이를 맞아 오늘부터 이틀간 이태원, 홍대 등 젊은 층이 많고 또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7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 방역 점검에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할로윈 기간 동안 85곳에 이르는 클럽이나 주점이 자진 휴업을 결정했는데요.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하니 방역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이 승인 취소 처분은 면했는데요. 방통위의 이번 결정 잠시 후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오늘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입니다. 정말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이 첫 회의를 열었는데 보면 이 추천위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중 변호사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이현 변호사 7명 구성이 됐는데 오늘 회의에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장으로 선출했고요. 어떻게 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거냐 이 일정, 세부 규정 이런 것들을 결정했는데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제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1월 9일 오후 6시까지 제시해라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 회의가 11월 13일에 열립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네. 이때 이 후보 추천한 후보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네네. 아무래도 여기서 뭐 여야 대리전이 되겠죠. 후보들을 보면서. 그래서 뭐 다음 회의가 11월 13일 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뭐 길어질 거다 해서 오후 시간을 다 비워두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날 좀 세게 붙지 않을까. 맘 먹고 오시라. 네, 생각이 되고 뭐 정치권 법조 얘기를 들어보면 주요 후보가 이광범 변호사.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네네. 했었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한 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이런 인사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여성 중에서는 이정미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름도 나오고 네네.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확히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어떤 후보를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장 후보를 좀 어떻게 활발하게 추천하겠다 이런 거보다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그 당연직에서 추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이런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수처 반대했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이렇게 그러면 하고 싶은 보면 마음은 없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 보이는데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수처장으로 중립적인 인물, 독립적인 인물로 추천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분위기상은 약간 좀 뭐 글쎄 박정우 기자 말한 것처럼 한번 하면 우리 한번 보겠다 뭐 이런 건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완전히 뭐 틀린 말은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즉 야당 입맛에 맞는 후보가 선정이 된다라면 따를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네.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은 여권에 더 유리한 후보가 될 겁니다. 이 추천위원 자체가 7명인데 그중에 5명이 여권의 추천위원이고 2명이 야권 추천위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가 쭉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공수처에 대해서 늘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부터 반대였고 뭐 계속 반대인데 그럼 그렇다면 왜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를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했으니까 공수처장 후보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지연 작전, 시간 끌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당에서는 이 후보 추천위원 안 내놓으면 그러면 법 바꿔가지고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놨고 그러니까 야당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추천위원은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도 계속 시간 끌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추천 방식 자체가 야당이 비토권을 인정한다 이런 네네.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2명만 반대를 하면 7명 중에 2명만 반대를 하면 추천을 못하도록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당 위원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럼 만약 계속 반대를 한다면 여당에서는 법을 바꿀 거예요. 그럼 뭐 대표적으로 지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을 보면 이 후보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다시 이 법안을 다투는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는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고 이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이 여당 시간에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아마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이 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측에 추천위원 2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반대를 하게 되면은 뭐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공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뭐 개정안을 내놓고 그거 법적인 싸움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 공산이 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당시에 그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을 몸수색을 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뭐 권총 소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본회의장에 권총을 차고 무장경호원이 들어갔다는 부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 경호처가 네.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난 것도 모자라서 권총으로 무장한 경호원이 이 민의회 현장 국회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김성원 원내수 부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회 사무처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이걸 밝혀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따져 묻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근데 사실 경호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은 국회 사무처에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대통령 경우로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로 들어올 때는 허가 없이도 총기를 반입해 왔다라고 예전에도 그럼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갔었나요? 그랬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청와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청와대 입장을 전했는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경호 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서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행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법률을 실제로 보니까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호를 위해서 그렇게 휴대한 거다 무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위협을 가하겠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또 공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회 사무처와 청와대 입장입니다. 옛날에 무슨 이상한 물을 뒤집어서 네 그랬던 적은 뭐 옛날에 있긴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홍준표 전 의원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안철수 대표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전부 다 포함을 하는 이른바 이제 보수 빅텐트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듣는 단어입니다. 네, 빅텐트 빅텐트. 또 나왔습니다. 철되면 꼭 나오는데요. 네, 이 김종인 위원장과 약간 대치된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오늘 메시지 먼저 네. 좀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시 한번 보수 우파 진영의 빅텐트 구축을 촉구한다. 태극기 세력도 받아들이고 안철수 대표도 받아들이고 김문수 전 지사도 받아들이고 또 정규재 주필 그 부산시장 네네. 후보로 나온 이 펜앤마이크의 대표죠. 이 제 아스팔트 우파들도 받아들이는 대통합 구도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 국민의힘 전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나왔을 때의 통합 과정은 소통합이라고 부르면서 이번에는 진짜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는 그러니까 연일 메시지를 내는 거는 일단 불안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고 지금 네. 주요 무대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오늘 메시지를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너무 명확하다라고 보이는데 복당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 의원이 복당을 하기라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비대위 의결 과정들을 보면은 일부 인사들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은재 전 의원 같은 네네. 경우에는 아예 받아주지 않았죠. 비대위 의결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5일에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뇌물 사건의 자백을 본인이 받았다라고 아주 뭐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때 표현이 뇌물 경력 있는 사람이 대표직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게 다들 지배적인 관측이고 홍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바로 이 빅텐트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네.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힘을 얻으면 본인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오늘 좀 보니까 공교롭게도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찬성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홍 의원이 좀 안팎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네. 그 집합을 할 때 배우는 네. 거. 이게 그 네모나게 이제 있으면은 그 안에 뭐 동그란 이제 집합 A, 집합 B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그 C라고 붙여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집합 A와 집합 B 그 밖에 있는 그 외 모든 네, 집합. 특히 사실은 제일 지금 무소속 3명 의원 중에 가장 어렵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임기 내에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그렇겠죠. 많고 그러면 사실은 내년 4월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러면 주요 무대에서는 완전히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와중에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이제 부산을 갔습니다. 자, 이제 내달 중순쯤에 이 재보궐 관련된 공천 룰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12월 중순쯤에 경선 규칙이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제 100% 국민 경선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당원의 존재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선이 나올 수 있다. 즉 당원들의 입장을 좀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 지역에서 조금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게 이제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는 마땅치 않다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지역 후보들이 좀 반발이 있고 또 이제 지역 후보들은 보통은 또 당원들을 다 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해결을 해주려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민 공청회라는 걸 열었어요.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를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을 뭐 각계각층 패널들을 모셔가지고 뭐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속내로 보자면은 이 김종인 비대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크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의 성패 자체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렇겠죠. 두고 있어요. 부산시장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많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뭐 이런 식으로 흘러는 가겠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를 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고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이 재보궐 후보 내는 것 이 문제 당원 투표가 내일부터인가요? 네. 내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네.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대표였던 2015년에 혁신위에서 나온 그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시장 뭐 이렇게 해서 될 때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돼 있던 기존 당원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바꾼 거예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그렇습니다. 당시에 바꾼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적용되는 그 시점이 이 사안이 됐는데 이걸 바꾸면서 이낙연 대표가 어제 사과도 하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를 하는데 문구가 정해졌습니다. 당원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그 뒤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을 모으면은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투표 문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96조 2항을 개정해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요. 뭐 이틀 동안 투표는 진행되겠지만 아마 결과는 이 찬성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상호 의원이 출사표를 거의 던진 거잖아요. 그때 예. 저희 인터뷰 한번 했을 때 네.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봤을 때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서는 이제 뭐 결심을 하겠다는데 아직 의견은 안 나왔는데 먼저 이렇게 딱 이제 네. 뭐든지 이제 처음에 나가는 게 빠르다고 좋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게 수정이 되는 이 사안 자체가 그리고 이런 설명도 했어요. 내년 서울 부산시장 그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정말 쉽게 당선이 된다면 다음 대선 국면에 영향이 너무 크다. 그 점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뭐 결정하는 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상원 의원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좀 밝혔고 또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박영선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아마 개각이 있게 되면 그때 나와서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영선 장관의 의원 시절에도 사실 뭐 서울시장 굉장히 도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예전에 2011년도에 예. 경선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안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는 걸 치르는 거라서 네. 돈을 조금 보전을 하시는 것도 그런 더불어민주당 측의 선거 비용을 세금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 이른바 오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꼽혔는데요. 미국 대선 직전에 개최되는 만큼 또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와 함께 오중전회에서 논의된 중국의 향후 정책들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 오중전회 경제 이야기가 아무래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수출 중심이 아니라 내수 그리고 자립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뭐 중국은 사실 수출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인데요. 뭔가 그렇죠. 전략이 바뀐 게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전략 수정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을 지탱하는 이제 세 가지 경제 성장 축이 있죠. 하나가 수출, 하나가 내수, 하나가 투자입니다. 네네. 그 투자야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출은 국제 경기가 너무 나빠지니까 그 중국이 사실은 우리도 대중 수출의 80%가 중간재인 이유가 그런 걸 받아들여서 중국이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제 미국과 관세 전쟁도 하고 어려워지니까 국제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아야겠죠. 그리고 또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서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 이 서플라이 체인을 깨려고 그러잖아요. 중국 중심의 공급망.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형식의 동력을 가지고 계속 수출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내수가 진작이 돼야겠다. 내수가 활성화돼야겠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뭐 쌍순환 그래서 국제 경제 발전, 내수 발전 이게 이제 두 개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중국은 WTO에 2001년에 가입을 했고 개혁 개방하면서 1987년에 국제 대순환에 들어가겠다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내 대순환, 이제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을 내수해서 갖겠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없었던 일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국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내수를 더 진작을 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동력을 내수해서 찾겠다. 이제 이런 거기에 더 방점을 짓는 일종의 정책 전환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인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진감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중국이 바이든이 되길 은근 원한단 말도 있고 아니다. 그냥 트럼프가 지금 가는 대로 가서 오히려 이 서방 세계가 좀 약간 와해되는 걸 바란다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의 속내는 어떤가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아주 극도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미리 뭐 얘기해가지고 기대를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4년 전에 학습 효과가 또 있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 훨씬 좋을 거다. 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괴로운 일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분위기라는 게 특히 중국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을 하고 그 아주 직접적인 이런 압박들을 많이 했잖아요. 관세라든지 화웨이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콩이나 타이완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이제 가치 논쟁까지 불을 붙였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미국 사람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일반 국민들도 중국이 뭔가 우리한테 도전을 하고 또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네네. 훈련은 좀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더라도 대중 압박 기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중국이 만약에 바이든이 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트럼프처럼 막무가내식은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의회 정치에 아주 오랜 그렇죠. 숙련이 돼 있고 또 외교 전문가고 뭐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이 국제 다자 무역 질서를 트럼프 같이 가져가지는 않겠다.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트럼프하고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민주당의 전통 아젠다라는 게 공화당보다는 인권이라든가 그렇죠. 환경이라든가 뭐 가치 이런 걸 더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중국이 제일 약한 고리란 말이죠. 서방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대중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계속 있을 것이다. 중국도 그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중국이 이게 시간 끌기로 가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치고 나가자. 그래서 뭐 선전 같은 데 방문해서 우리가 개혁 개방에 특히 개방의 선구자가 될 테니까 나를 따르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닌단 말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 그런 걸로 보면은 과거는 조금 시간 끌기 기다리기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트럼프가 되는 쪽보다는 혹시 바이든 쪽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음 교섭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글로벌 그 밸류 체인 말씀하시고 서플라이 체인 얘기하셨는데 사실 바이든도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바이든의 플랫폼 그런 데 보면은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우리가 확보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뭐 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중국이 이거를 그냥 가져갈 수 없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 더불어 동맹국과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도.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도 그런 얘기했죠. 주한미군을 가지고 협박해서 동맹국을 뭐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쿼드 플러스 그러니까 인도, 호주, 일본 여기에 이제 한국하고 뉴질랜드를 자꾸 넣으려고 그러는 게 사실 바이든이 되면 조금 더 압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선택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군사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동맹과 관련돼서 그런 거라면 글로벌 밸류 체인 깨는 거는 EPN이라고 그래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큰 방향상으로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오케이입니다. 이름은 바꾸겠죠. 그렇죠. 다른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 특히 코로나 책임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해서 미국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 특히 이제 초점을 코로나 방역 실패에다 맞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저것도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 거는 밝힐 건 밝혀야 된다. 다만 지금은 이 대선전에서 트럼프의 방역 실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원초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중국 측이 이렇게 내놓은 여러 가지 경제 계획 같은 거, 뭐 내수 쪽을 좀 더 살리고 이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가겠다.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뭐랄까요, 그 정치 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공고히 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2022년까지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전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 중국 공산당 이건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공산당 당장의 그 구속을 받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장에 보면 상무위원들 임기는 사실은 2번
관례적으로 하죠. 그런데 총서기는 연임 제한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총서기가 이제 당 쪽이니까 국가 쪽은 국가주석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여기는 더하고 국가주석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국가주석 연임제를 폐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총서기를 더하면 국가주석도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고 당 총서기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통수할 수 있는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군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을 통수하려면 총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당과 군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정도 갖고 있어야죠. 그런 이제 구도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연임 제한을 폐지했을 때 총서기를 더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관례적으로 덩샤오핑이 그 사망하면서 장저민 당신 2번 하고 호진타오 2번 해라까지만 하고 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올라왔는데 이 상태로 가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2번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전적으로 중국인의 선택이죠. 공산당의 선택이고. 만약에 정말 잘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고 더 잘한다면 한 번 더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게 빌미가 돼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중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원군이 사라지거나 이러면 너무 세게 가서 그런 거 아니냐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아무리 1인 통치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세력들이 합해져 있고 네네. 지금까지 그런 교체 과정도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장저민이 올라올 때가 천안문 사태 끝나고 13기 사중전회 때 4차 네네. 중앙위원회 전체회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이게 5년마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장저민도 13기 사중전회에 89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간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례 또는 뭐 불문율 이런 정도로만 네네. 돼 있는 거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이 잘하면 당신 더 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어떤데요 지금? 지금은 이제 경제가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오중전회 때 장기 계획 위주로 얘기하고 그런 게 지금 단기가 안 좋아서 처방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하고 2035년에는 우리가 중등 발달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고위 중진국이죠. 네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대개 한 그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청사진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단기적 처방이. 그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자꾸 돌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뭐가 좀 풀렸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시진핑 체제의 최대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요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BTS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 공산당 청년 조직인 공청단이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내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글쎄 뭐 중국 측이 뭐 배우고 있는 바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류야 뭐 잘 알겠는데 자 이게 역사 왜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실제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근데 6.25를 네. 두 단계로 분리를 합니다. 6.25의 일부가 항미 원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네. 얘기냐면 6월 25일부터 네네. 미군이 이제 안보리에서 결정하고 6월 27일 날 그 유엔군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양이 이제 몰리게 되니까 김일성이 마오쩌둥한테 파병 요청을 네네. 하죠. 10월 1일 날. 그리고 10월 19일 날 압록강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5일 날 첫 전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6월 25일부터 자기네가 갈 때까지는 내전이고 자기네는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싸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미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가 92년 수교할 때 이걸 짚었어야죠. 아하. 그래서 역사를 각자 해석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강요하지 마라. 자기네는 아니 6.25 우리는 6.25인데 어떻게 한국은 쏙 빠지고 그러니까요? 미국, 북한, 중국 세 나라만 있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했죠. 중국이랑 수교하면 대만과 단교하는 게 중국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도 6.25에 관한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걸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그 연장선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6.25는 한국인데 그건 모르고 한국이 끼어든 건 모르고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아직 공감도 없는 걸 가지고 강요하지 말라고 원칙적으로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되고 더 이상 못 하더라도 특히 우리 민간이나 학계는 네네. 학문적 논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마오쩌둥이 그 김일성한테 원조해주고 뭐 이런 거 몇 번 만나고 스탈린도 그러고 그런 역사 사료들이 다 비밀 문서가 예. 공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런 걸 싸워야 되는데 너무 또 조용히 묻고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뭐 한국은 저렇게도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네. 상황이 이런 얘기 되기 계속해도 한국에선 반응 안 네. 나오네.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정부가 어려우면 정부는 강력한 원칙적 천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에서.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논리적이고 학술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게 계속 이런 겁니다. 이게 동북공정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좀 각성을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의 오중 전에부터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시간 클릭 핫 뉴스입니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뭔가 한마디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이거 안 하지 났어요. 말아주세요. 그죠? 되게 창피하죠. 불편해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왜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조두순 대응 반항이 뭔가요? 올해 초부터 사실은 조두순이 올해 출소한다라는 네. 소식 뭐 전해지면서 계속 화제가 됐었잖아요. 얼마 진짜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 조두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오는 12월 13일에 이제 출소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집 주변으로 CCTV 같은 거 좀 많이 설치하고 그 주변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 감독을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정부가 재범 방지에 위한 관리 방안 내놨고 CCTV가 한 35대 우선적으로 증설이 되고 네네. 안산시 전역에도 지금보다 2배 정도 CCTV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조두순에 대해서는 특별 준수사항 같은 것들 추가한다는 거예요. 특별 준수사항이 뭐예요? 이게 보니까 피해자 접근을 막고 음주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야간 외출도 제한시키고 아동시설 출입도 금지시킨다라는 게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누가 하냐면 1대1로 전담 마크하는 그 보호 관찰관이 네네. 하게 되는 거고요. 24시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험상 이 전자발찌도 했지만 안 됐죠. 계속해서 네. 볼 수 없어. CCTV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더 밀착 관리한다라고 하니까 좀 믿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조두순에 대해서 성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요. 알코올 치료도 또 병행하겠다. 사실은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이런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네네. 좀 그런 게 좀 그동안 부족했었잖아요. 피해자 측에서 또 동의할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보호장치를 지급해서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막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 피해자와 가해자들 뭐랄까 좀 이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할인권 소식인데요. 무슨 할인권이에요? 이거 이제 정부가 나눠주는 거 지난번에 했던 거 숙박 네. 여행 외식 할인권을 다시 오늘부터 발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확산으로 중단이 됐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지급했고 일단은 내수 관광업계 회복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일단은 1,112개 여행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한 30% 깎아주는 여행 할인권을 제공했어요. 오늘 네. 오후 2시부터 그 온라인 여행 상품 운영사 타이드 스퀘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뭐 특별한 설명은 없는데 일단 그 여행 상품을 고르면 쿠폰을 이제 지급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여행 상품 경우는 이제 할인 쿠폰 적용되면은 21만 원에 이제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할로윈이니까 모이지 말자 조심하자 코로나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정부 판단에는 이걸 다시 재개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일단은 뭐 그 예전보다는 확진자 네. 좀 덜 나오고 좀 내수를 살리는 것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은 가시지만 예전하고 행태는 좀 달라졌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모여 있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사람 많은 곳은 좀 덜 가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의 활동을 좀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외식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거는요. 카드사에서 일단은 그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응모를 하셔야지만 세 차례 외식하면 네 번째 밥 먹을 때 10,000원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예, 외식업소 3번 이용하고 각각 2만 원 이상 결제했을 때 네 번째 이제 외식 때 10,000원이 할인되고 참여하는 카드사가 다 되는 건 아니고 9곳입니다. 뭐 KB국민은행, NH농협 이건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 이벤트 응모해야 되고 지난 7월에 이거 시행될 때 신청하셨던 분은 또 따로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뭐 유흥주점이나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이런 건 제외되는데 배달 앱을 이용해서 배달원한테 현장 결제할 경우는 이게 실적으로 인정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조정될 수 있다니까 그 상황도 좀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게 같은 레스토랑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식 한 번은 그냥 뭐 다른 데를 가더라도 한 번으로 쳐주는 건지. 하루에 2회까지 되는데 다른 네. 곳 가셔야지. 다른 곳을 되는 가야 걸로. 예, 나와 다른 있습니다. 곳을 가야지 되는 것이다. 네, 같은 업소는 이용 실적이 하루에 한 번으로 번이에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곳을 가야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몰랐네요. 근데 그러니까 네 번째는 돈을 이제 좀 환급이 되는 것이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10,000원 할인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0,000원 좀 작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그건 좀 크긴 30% 하네요. 되니까 예. 그거는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술 먹으면 운전 더 잘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예, 이거 미국 소식인데요. 자신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SNS에 이제 생중계한 40대 미국인이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3명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지난 25일 오전이었고 텍사스주 휴스턴 저지 마을에서 조수석에 이제 여자친구 태우고서 다른 3명과 함께 승용차 운전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중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여자친구가 탔는데 그것도 중계하는 모습을 도와줘가지고 이게 이제 사고가 또 났는데 거기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말. 아니 그리고 옆에 탄 여자친구는 또 뭐예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거 안 될 텐데. 심지어 이러면? 여자친구는 또 목숨을 잃었어요. 그걸 어머. 찍어주다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술 마시면 운전이 더 잘 된다 또 하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사실은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있어요. 생명엔 지장이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 그리고 보니까 인근 주유소에서 차량된 이 사람 차량 보니까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서 이 흐릿하게 나올 정도였어요. 잘 잡히지도 않았더라고요. 픽업트럭 많이 파손되고 뒤집어졌고 이 사람이 운전한 차량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파손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 음주운전 되게 세거든요, 형 처벌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죄 판결 받으면 80년형, 네. 뭐 이 정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은 뭐 추가하고 맞아요. 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되잖아요. 다 합해갖고 올라가니까. 예, 근데 이게 좀 80년형이라는 거에 많은 분들이 좀 반응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지금 윤창호법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꽤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 0.03%로 강화되긴 했는데 사망사고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 순위가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엄청나요. 예를 들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사고 내면은 개인 신상을 신문에 또 기사화해가지고 망신살 주고 핀란드에서는 1개월분 수익을 몰수하고 술주정 3회 적발 시에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뭐 영구적으로 면허 네네. 취득하게 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아직도 굉장히 좀 처벌이 약해 보입니다.
네, 음주운전 사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종편 채널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당초에는 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있었는데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관련 이야기 문클미디어 인권연구소의 김원경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MBN이 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를 조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출범할 때 자본금을 좀 편법으로 마련했다,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떻습니까? 2011년에 최초 종편 허가를 받을 때 출자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계획서에 자본금 3천억 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냈습니다. 근데 조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을 받고 이것을 네. 직원 및 계열사에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직원 및 계열사가 그 돈으로 MBN 주식을 매입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기관을 기만해서 승인을 받은 거죠. 게다가 MBN은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다 사실로 인정이 됐고요. 네.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그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한 바도, 그러니까 감사원은 아니고 2019년 감사 보고서에서 네네. 본인들이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방송법 18조에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승인 취소가 마땅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라면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나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은 너무 약하고요. 애초에 승인 과정에서부터 국가를 기만했던 것이기 때문에 승인 취소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면죄부를 줬다 또는 뭐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통위가 왜 이렇게 결정을 냈다고 보세요? 사실 그 보도가 벌써 나왔던데요. 5명의 방통위원들이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분은 그 지금 나왔던 이 결정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세 분은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세 분이 이제 오히려 승인 취소가 아니고 더 약한 시간대에 그 영업 정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MBN 그 장성준 사장이 바로 그날 어제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자기가 경영에서 물러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방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었고요. 이 MBN이 그 이전에는요. 자신들이 정말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관련된 보도를 하거나 문제지적을 하는 시민단체까지 겁박을 하는 식의 그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루 전날 이런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통위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면은 저는 그거는 정말 방통위가 상식이 없는 그런 기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글쎄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였을까라고 보면 5명의 표결 상황에서 승인 취소까지는 도저히 합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 승인을 취소를 해버리면은 여기 이제 MBN에 사실 속해 있고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 방송 인력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방송 승인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요. 1년 동안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다른 사업자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방송 종사자들은 그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더 원할걸요. 그리고 실제로 MBN 노조에서는 이 사측이 경영에서 손을 완전히 떼야 한다라는 주장도 한 바 있고요. 그 노동자를 위해서
영업 취소, 그러니까 허가 승인 취소를 안 했다. 이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승인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재판을 불복해서,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불복해서 재판을 걸 것이고, 그러면 3년 뭐 이렇게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이 영업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 때문에. 네, 그러니까 허가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영업 정지가 더 현실성 있는 조치다라는 주장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영업정지조차도요. 이게 지금 6개월 영업정지인데 6개월 유예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6개월 유예 이후 유예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MBN에서는 이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도 불복하는 그런 이제 불복 소송을 행정 소송을 낼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 정지를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는 거죠. 효력 정지를.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뭐 그건 재판부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실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허가 취소거나 영업 정지거나 둘 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대법원까지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MBN 입장에서는 도저히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 가능성은 두 가지가 똑같이 있었는데 굳이 영업정지를 한 것은 저는 원칙에서 어긋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데 원칙만 놓쳐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영업정지 6개월 하면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방송이 그냥 안 나오는 건가요? 그 채널에서는? 네, 방송이 이게 블랙아웃이 되고요. 여기는 MBN인데 자막으로만 MBN은 지금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중입니다. 이렇게만 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롯데홈쇼핑에서 전에 영업정지, 그거는 시간에 대한 영업정지였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정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간대에 그런 이제 블랙아웃 상태로 자막이 떴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돌아와서도 사실상 좀 힘들기는 하겠어요. 그럼 다 복구하기가?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면요, 사실은 그 방송사가 다시 이제 뭐 그 이전의 시청률이나 뭐 신뢰도 그러니까 뭐 신뢰도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어찌됐든 시청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원상 회복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영업 정지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6개월 영업 정지도 굉장히 큰 일이긴 합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소송을 거는 것은 뭐 100%죠. 네. 그럼 이번 결정이 이 종편계에는 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이번에 너무 솜방망이를 한 것은 정말 피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TV조선이나 채널A도 마찬가지로 TV조선은 그 이제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채널A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MBN처럼 정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를 내려버리면은요. 저는 TV조선이나 채널A에게도 잘못된 사인이 갈 수 있다. 방송사는 한 번 생기면 정말 특히 이 민영방송을 이렇게 뭐 어떤 잘못을 해도 봐준다라는 사인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요. 오늘 이제 여러 단체에서 지금 급하게 다들 성명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도 차이는 있지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라는 평가예요.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이 MBN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몰랐고요. 그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주고 재승인을 해주고 이 과정을 지금 몇 번을 거쳤는데도 계속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와서 2019년 1월에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내린 결론이 이렇게 원칙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방송사, 그러니까 물론 종편 입장에서는 다른 종편 입장에서 이제 우리 좀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거 웬만해서는 방송사 승인 취소는 안 나라는 사인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 점에서 유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MBN 업무 정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브닝 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를 생태 농업지구로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네. 네, 그린벨트를 생태 농업지구로. 자, 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죠. 사실 이 주장이 2000년대 말, 그러니까 네. 2005년, 2006년 이때도 나왔었는데요. 이 그린벨트라는 게 워낙 골칫덩어리고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그렇죠.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얘기가 나오는 맥락이 우선 코로나 위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심각한 생태 위기가 있고 이래서 지금 도시화라고 하는 방법 이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다시 뒤집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장 이게 삶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을 타고 이 그린벨트를 근본적으로 다시 손보자. 그래서 생태농업지구로 바꾸자. 이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린벨트 하면 이걸 풀어갖고 아파트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예. 생태농업지구로 만들자. 예. 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네네.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그 도시 생태농업지구를 만들자라는 게 우리가 도시농업 얘기하면은요 주로 이제 텃밭 같은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텃밭 해갖고 자꾸 뭐 상추 길러가지고 고기 쌈 해먹었다. 뭐 이것도 다 좋은데 네. 도시농업에서 가장 심각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도시 사람들의 욕망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욕망의 구조를 바꾼다. 예, 말이 좀 낯설죠. 네.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하나 맞은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완전히 진짜 새로운 사태인데 한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인구에서 10%가 안 됐어요. 도시 인구가. 5%, 6%인데 지금 절반 이상이 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욕망의 구조가 뻔하게 획일화되는데 이게 다 그 생태 환경을 갖다가 파괴하는 욕망들로 치닫기도 있어요. 뭐 쉬운 예를 들게요. 우리가 지금 도시 사람들이 주말에 하는 일이라는 게 핫플레이스, 이른바 핫플. 네네. 거기 모여서 밥 먹고. 밥 먹기 전에 사진 찍어야 돼. 그렇지, 사진 인스타그램 찍고. 네. 그다음에 술 먹고. 네. 그다음에 차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옷 사고. 네네. 그다음에 좋은 구경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마구 소비되는 게 예를 들어서 커피가 있고 소고기가 있죠. 등심부터 곱창까지. 그다음에 전기하고 석유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욕망의 구조를 갖다가 지금 세계 인구가 30-40년 사이에 지금 30억에서 78억으로 늘었는데 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도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비를 했다가는 이건 뭐 생태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나오면서 어떤 계기가 하나 만들어진 게 이 당분간 핫플이라는 데 가서 우글거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썰렁합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핫플들 가면은. 그럼 이게 뭐 해야 되냐. 집에서 홈트도 하루 이틀이고 넷플릭스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지금 이런 욕망들이 생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욕망이니까 도시화의 방향도 들고 도시 사람들의 욕망의 구조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빗물을 받아서 맥주를 만든다든가 뭐 음식 쓰레기들을 재순환해가지고서 뭐 퇴비를 만들어서 텃밭을 가꾼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도시에서의 삶이 뭐 예전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전부 다 몰려오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엔 소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소비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거를 욕망의 구조를 바꾼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잘 안 와요. 예. 네. 그럼 좀 감이 오도록 좀 예를 하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술 문화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주로 이제 먹고 죽자 문화잖아요. 마시고 취하고 보자. 우리나라 술도 그래요. 주로 소주 맥주인데 네. 이게 밍밍하고 별로 향취도 없고 애따 마시고 취하자 이런 타입의 술들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좀 뭔가 향기가 있는 술을 먹으려다 보면 와인 마셔야 되는데 와인 안주로 새우깡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뭐 하몽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막 치즈 뭐 이런 거. 한 미천 나가요. 그러니까 에따 모르겠다 돈도 없으니까 소주에 맥주나 타 먹자 뭐 이러고서 맨날 취해서 이렇게 뻗고 이렇게 되는데 꿀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꿀술이요? 꿀술이요. 꿀 들어간 술이에요? 아니요. 꿀로 담근 술이에요. 꿀로 술을 담궈요? 예.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술이 꿀에서 나온 술이에요. 술은요, 이 누룩, 그러니까 효모죠. 네네. 효모가 아주 당도가 높은 물건하고 결합이 됐을 적에 발효가 되면서 술이 알코올이 나오는 건데 최초로 나온 물건이 포도하고 꿀이에요. 이게 당도가 아주 높아서. 그래서 이 꿀술, 허니 와인이라고도 하고 옛날 용어로는 미드라고도 하는데요. 좀 낯서신 분들은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거구나 하고 오실 텐데 허니문이라는 말 있죠. 네네. 신혼기간 그 말의 어원이 이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거기는 포도도 안 자라고 그 보리도 잘 안 자라니까. 그래서 새로 신혼 부부가 있으면은 딱 방에 가둬놓고 이 술만 몇 병, 이 꿀술만 몇 병 주고 네. 나오지 마라 4월 동안. 아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허니 와인을 줬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나온 말이 허니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만들기 쉬우냐면은 그 꿀하고 물하고 효모만 넣고서 그냥 베란다에 한 2주일 놔두잖아요. 네네. 그럼 저절로 술이 돼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텃밭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양봉을 합니다. 양봉. 우리나라에서 집집마다 한 채씩은 벌집 한 채씩은 다 가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양봉을 해가지고 꿀을 만들어서 그걸로 술 만드는 법을 여러 가지 책자도 있고 동호회도 만들 수 있어요. 미국엔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어서 이걸 요 맛으로도 만들어보고 저 맛으로도 만들어보고 해서 꿀술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콘테스트해서 마실 수도 있죠. 만약에 술 문화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만든다. 맥주는 혼자 만들기 좀 힘들어요. 네네. 이렇게 혼자서라도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생기면은 그 소주에 맥주 타 먹고서 그냥 먹고 죽지 않고 뻗는 술 문화 있잖아요. 네네. 이건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필요한 거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도시농업의 개념을 활용을 하면요. 네네. 설탕에 중독돼 있고 커피에 중독돼 있고 소고기에 중독돼 있는 우리의 욕망의 구조가 서서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외국은 그런 거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뭐 들은 얘기지만은 그 양봉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텃밭이 그냥 혼자서 가서 뭐 이렇게 좀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협동조합처럼 막 이거 공동체에서 같이 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다고 듣긴 그리고 했어요. 저 아파트 그 건물 앞에 있는 풀밭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도 다 해요. 예. 우리 그냥 거기 막 잡초만 자라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자. 근데 그린벨트 함부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린벨트 문제가 이제 있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명한 정책이죠. 60년대 그 서울이 그러니까는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요. 이 도시 빈민들이 많아졌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서울 외곽에 있는 녹지라든가 산지로 막 이렇게 그 판잣집을 지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1년에 그 강력한 명을 내려가지고 그 서울을 갖다가 더 이상 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서울을 녹지로 둘러싸버려라. 그래서 이 모델은 영국의 런던이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1938년에 이 조치를 해가지고 그걸 지켜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주변에다가 이 녹지를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려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 이제 그 도시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확보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하고 문제를 낳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굉장히 많지만은 딱 3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래서 도시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녹지로 둘러싸인 안 부분은요 환경이 좋아져요. 녹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녹지 안에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녹지 바깥에다가 도시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른바 신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쭉 도시 외곽으로 나가보면 알지만은 도심에서 복작복작하다가 갑자기 녹지가 확 나타나죠.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덜컹덜컹 가다가 갑자기 신도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녹지 안에 있는 쪽에서는 오히려 지가가 상승을 하고요. 삶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바깥쪽은 교통도 멀고 그다음에 여기 난개발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 녹지 바깥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성안이다 성밖이다 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성안하고 성밖을 나누는 해자 같은 역할을 해버렸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요. 그린벨트가? 네. 그린벨트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이냐면은 이 그린벨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가 그린이냐 하는 건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기가
극하게 혼란스러워요. 쓰레기들도 많고 아하. 뭐 주차장으로 쓰이고 제일 심각한 거는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버려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린 벨트가 아니라 그레이 벨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비닐하우스를 지어버리면 전기도 네. 많이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짓는 농사라는 게 다 화훼 작물들이거든요. 도시로 어허. 가져와서 비싼 값에 팔려고 네네. 하는 거니까 비료 많이 쓰고 생태적인 아.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별로 안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린벨트 안도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조금씩 풀었어요. 그렇죠. 역대 정부 다 조금씩 풀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가 말이에요. 이 값이 싸지도 않습니다. 투기가 심해갖고 값은 또 계속 올라요. 풀리기만 하면 그냥 예, 대박 언제 풀릴지 이러니까. 모른다 이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 그린벨트라는 게 성 안하고 성 밖을 나누는 그냥 비무장지대가 돼버렸다. 뭐 이렇게까지 그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그린벨트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뭐 그 취지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좋은 게 있거든요. 네. 녹지를 지켜내자, 환경을 지켜내자. 그런데 이거를 개발 제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이잖아요. 여기다 집 짓지 마라. 그렇죠. 그럼 이게 애매한 공간으로 남아버리니까 성 안하고 성 밖하고 막 분할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그린벨트에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생태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하자. 그러면은 이 그린벨트를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여기에 사람들도 살면서 성 안하고 성 밖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방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화로의 방향이 열린다. 네. 그러면은 좀 그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예나 이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이 잘 안 잡혀서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몇 달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 네. 그 경기도 군포에 보면은 군포시에 보면 대야미 마을이라는 데가 대야미 있어요. 마을. 예, 여기가 이제 아주 좋은 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마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어디냐면요. 그 지하철 4호선에 그 서울에 지하철 4호선에 대야미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리면 이제 바로 대야미 마을인데 이 옆에 수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게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 날개 모습 안에 포근하게 감싸인 굉장히 큰 평지가 있어요. 네. 이게 대야미예요. 그래서 이 어원이 뭐냐면은 여기 옛날 이름이 일제시대 이전에 네. 이름이 한뱀이라고 하는데 한뱀이. 한은 이제 크다란 뜻이죠. 네. 하나, 한 덩어리다라는 뜻도 있고 뱀이는 뭐냐면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이 논을 세는 단위였어요. 아. 예, 한 뱀이, 두 뱀이, 세 뱀이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오. 그러니까 수리산에 둘러싸인 이 큰 평지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큰 게 한 덩어리로 한 뱀이다 그래갖고 요걸 일본 사람들이 지명을 만들 적에 한을 큰 대자로 쓰고 네네. 벌판이다 그래서 한자로 야자를 쓴 다음에 한 뱀이 할 때 미자를 그냥 붙인 겁니다. 그래서 대야미라는 아, 말이죠. 그래서 대야미군요. 예, 예. 그리고 여기 가 보면은 그러니까 수리산이 있고 수리산 안에 큰 평지가 있고 거기다 저수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동래정씨 가문에서 이제 오래된 집하고 농지 같은 걸 갖다가 신탁을 해가지고 여기를 어떤 생태적인 농업이라든가 귀농본부 같은 걸로 운영을 하자는 뜻에서 네. 생태농업을 쭉 해왔었어요. 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있는데 단순히 텃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보면은 귀농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네. 농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네. 이 마을에 귀농학교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배워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철 음식 먹기 하는 단체도 있고 제빵하는 가게도 있고요. 양조장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집들이 서로 그 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아까 말한 대로 소농학교,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하는 그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울 건너밭이라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농장도 있고요. 요리작당, 제철 작물을 뜯어가지고 들풀하고 함께 만들어서 음식 만드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빵그레라고 하는 곳은 토종 우리미를 써갖고 천연 발효종 빵을 만드는 어허. 제빵 공장이에요. 오. 그다음에 이제 따랑이라고 풍물패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울 어린이 학교라고 해서 산골 학교죠. 초등학교,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집들도 몇 개가 있는데 농사짓는 육아 공동체입니다. 아. 집안 전체가 아이들을 같이 기르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동네 농부들 이런 것도 있고
양조장도 있습니다. 양조장. 아주 좋은 그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에이, 무슨 말씀을. 근데 딱 들어보니까 진짜 그 네. 이미지거든요.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마을.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도시농업이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고 얼마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생태계를 맞을 수 있는지 한 예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네. 지탱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하느냐. 벌어진 일이 그건데 여기 지금 공공주택 구역으로 지정돼서 5,500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아, 그 마을에요? 예, 이 마을에. 지금 그래서 많이 땅이 없어졌습니다. 공공주택 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아쉬운 부분 하나가 그 땅 남은 데에다가 이 5,500가구가 있으니까 이제 근린 시설이다 그래서 야구장하고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러면 이 생태농업하는 이 지역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이 저기서 생태농업하는 분들은 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 그래갖고 그 야구장 뭐 체육시설 이런 것 뻔히 맨날 어디나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도시 사람들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여러 가지 재미난 걸 해볼 수 있는 생태 공동체를 같이 의논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난 거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인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 도시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냐면은 우리 집 근처에 뭔가 집값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실어서 집값을 올리고 싶다. 이게 도시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욕망에 묶여 있으면은 이런 식의 상생이라든가 그린벨트를 생태농업지구로 바꾸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좀 역설적인 일이지만은 우리가 2020년, 2030년 그야말로 내일의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가서 좀 더 많은 무형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콘크리트로 지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보다도 이 매력적인 생태농업지구 같은 게 화폐 가치로도 훨씬 더 무형자산으로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주민분들이나 지자체분들이나 다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잘 좀 이렇게 그 합의를 만들어서 그린벨트가 이 생태농업지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범 사례를 이분들이 한번 만들어 주시면은 저는 참 고맙겠어요. 근데 5,500세대면 상당히 큰 단지거든요. 그럼요. 예, 굉장히 그렇죠. 큰 단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또 대암이 여기 있어서 내리면 곧바로 있다고. 예, 예. 이거 투자자들이 침을 흘릴 만한 지역인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긴 하는데.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도식적인 욕망.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이 생태계를 바라보고 이걸 예. 키워나가려는 이제 그 욕망 두 가지. 둘 다 예. 사실 저는 욕망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것이 지금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가.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 코너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요. 컴팩트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도심 안에다가 이렇게 핫플을 만드는 게 그 대략적인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낳냐? 아까 말한 생태 위기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있죠. 네네. 핫플들 여기 땅값 올라가면서 그래서 심각한 도시 불평등을 낳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린벨트를 만약에 생태농업지구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핫플로 안으로 모이는 이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바꿔가지고 이 도시하고 도심하고 도시 바깥에 있는 부분의 불평등도 해소하면서 새로운 도시화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로컬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봤는데 우리 홍기빈 대표님은 이제 생태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로컬에서의 어떤 그 매력, 캐릭터 이런 거를 키워서 뭐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아니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내일 모레 저 휴일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대암이 마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왜 그 마을을 그렇게 매력적이고 정말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번 시간이 되는 분들 그러면 주말이니까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방문자 많아서 놀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주민들께서.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언제나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니스 테러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범인이 잡혔는데요. 네. 튀니지 출신의 20대 남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1살이고요. 튀니지 출신의 그라임 아우사위라는 인물입니다. 네네. 이 범인이 성당지기로 일하던 55세 남성을 공격해서 살해를 했고요. 새벽 기도를 하러 왔던 60세 여성을 또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44세 여성 한 명도 공격을 받아서 이후 이제 근처에 있는 카페로 달아났는데 결국 이분도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3명이 네네. 지금 돌아가시는 그런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범인은 경찰의 총격을 받아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중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소지품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 그리고 흉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올해 9월 14일에 선박을 타고 튀니지를 떠나서 이탈리아에 갔었어요. 이탈리아를 경유해서 이 테러가 자행됐던 그날 새벽에 열차를 타고 니스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러 단체랑 연관이 돼 있나 프랑스 당국이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죠.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이 니스 테러 직전에 프랑스 안에 있는 기독교 교회를 공격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카에다가 그러면 배후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IS일 가능성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스 테러가 발생한 날이 무함마드의 탄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잔혹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대테러 안전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 이 사건이 워낙에 참혹하니까 그리고 바로 전에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이 우리의 가장 오랜 동맹국 프랑스와 이 싸움에서 연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뭐 이웃 국가죠.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다 지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슬람권의 주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테러 공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규탄한다라고 지금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란도 이성과 사리 분별이 혐오 발언과 도발, 폭력의 악순환을 대체해야 한다면서 이 테러를 지금 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르단, 카타르, 레바논도 같은 성명을 냈고요. 지금 눈길을 끄는 곳은 프랑스랑 긴장 상태에 있던 터키였는데요. 이 터키조차도 이번 사건을 규탄하면서 테러와 폭력에 맞서는 프랑스 국민들과 연대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안에 이슬람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런 범죄는 이슬람의 신앙과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이 수법도 너무나 잔혹하고 그리고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당에 기도를 하러 정말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한테 이런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진짜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렇습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인데요. 진짜. 이 테러가 발생한 이후 이제 SNS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참수당한 사무엘 파티 교사를 언급하면서 이 살인이라는 게 무슬림으로서 찬성할 행동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프랑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었다라면서 과거의 대량 학살에 분노를 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을 무슬림들이 죽일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난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모든 무슬림과 그들의 종교를 비난했기 때문에 무슬림이 프랑스인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트위터 측이 폭력 미화와 관련된 정책을 위반했다면서 이 트윗을 곧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분 나이가 좀 많지 않으세요? 네, 95살이시죠. 트위터 이런 거는 좀 그만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해요. 미국의 총리였던 사람이. 당장 프랑스는 물론이고 서구 사회에서 굉장한 큰 반발을 이제 내놨는데요. 당연하죠. 이것이 오히려 서구 사회와 이슬람 갈등에 더 불을 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호주 뭐 다른 곳에서 많은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전 투표 뭐 민주당이 더 많이 한다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사실은 저도 이제 좀 찾아봤더니 현장 투표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또 투표율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가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네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많이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공화당도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사전 투표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많습니다. 46.9% 대 29.7%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리다를 포함한 10개 주의 조기 현장 투표만 보면 공화당 지지층이 41.6, 민주당 지지층이 36.6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5%포인트 정도 공화당 지지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네바다, 아이오와 이렇게 4개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여왔던 사전투표에서 공화당이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라고 CNN이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4개 주에서 지금 1,2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수치가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놨습니다. 뭐 일단 투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열기가 높고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뭐 접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세상에 8천만 명이 넘게 지금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2016년도에 제 기억에는 한 1억 한 4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당일날 또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자, 근데 이제 월마트가 일단 이 뉴스를 들으시면은 이제 두 가지 놀라실 거예요. 이 월마트가 대선 후에 폭력 사태를 우려를 해서 이 총기를 이제 일부 이제 매장에 진열을 했던 이 총기를 탄압, 그래서 빼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마트에서 이런 걸 팔어?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마트에서 총을 사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전역에 4,700여 개 매장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에서 총기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매장에서 이걸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총기와 탄약을 계속 판매를 하지만 진열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흑인 남성이 26일에 경찰과 대치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숨졌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태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월마트 매장들이 약탈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약탈을 해서 총기를 가져가 버리면 더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대선 후에 불복하겠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두 그렇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 모두.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다가오면서 소요 사태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총기를 진열대에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기 수요가 안 그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1월에서 7월에 거래된 총기가 약 1,210만 정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72%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혹시 이런 폭력 시위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까 봐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총기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무슨 큰일 있으면은 항상 총기가 되게 많이 팔려요. 네, 선거 때마다 사실은 좀 많이 팔리긴 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팔리긴 했는데 선거 뭐 약간 세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많이 팔리는 시기이긴 한데 대목이군요. 대목. 총기 업체 식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쿠팡이 동영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쿠팡이 동영상을 뭘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게임 업체가 막 금융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쿠팡이 이른바 요즘에 OTT라고 그러죠. 뭐 인터넷 스트리밍 여러 가지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뭐 진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쿠팡에서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혹은 이제 쿠팡에서 보통 기존에는 여기도 이제 쿠팡도 약간 미국계 기업이라고 거의 가깝게 볼 정도로 이제 투자금 미국에 많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아닌 건 되게 빠르게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특허청에 뭐 로켓 와우 플레이, 뭐 쿠팡 와우 플레이 이런 식으로 상표도 뭐 10개 정도 출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의 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동영상 서비스, OTT 서비스에 진출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미 쿠팡이
한 2,300만 명 정도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OTT 사업에 진출한 것도 좀 있었는데 굉장히 그 빛을 보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는 뭐 네.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이제 아성에 도전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나오는 쿠팡은 좀 재미있는 게요. 그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에는 이른바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쿠팡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콘텐츠를 수급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또 한 가지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포인트가 실시간 스포츠, 실시간 해외 스포츠들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스포츠를? 네. 그럼 이제 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네네. 경기를 EPL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TV로도 보지만 작년 같은 경우만 하면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네네. 그걸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중계를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올해는 중계권 협상에 지금 실패를 한 건지 지금 포털에서 네이버 다음에서는 볼 수 없고요. 이제 국내에서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유료 서비스로만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기도 보통 예전 같으면 경기 끝나자마자 뭐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반나절 이상 있다 올라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돈을 주고 보거나 혹은 이제 TV에서 보거나 혹은 불법 베팅 사이트 이런 데 가서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쿠팡이 이런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있는 어떤 그 EPL 이런 중계권을 가져온다. 혹은 그걸 거래를 해서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화법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다가 아니라 축구를 보기 위해서 쿠팡에 접속한다. 이렇게 되는 뭔가 거죠. 이상한데 축구를 보기 위해서 쿠팡에 접속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기본 인프라를 이미 갖춰놓은 게 지난 7월에 이미 동남아시아에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OTT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뭐 기본 인프라들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콘텐츠 업계 뭐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NBA라든지 아니면 MLB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어 같은 것들에 대한 독점 뭐 중계 권한을 협상 중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이미 팀이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콘텐츠 관련 인력을 뭐 10명 이상 충원했다,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를 직접 만들진 않지만 수급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해외 콘텐츠들을 수입해오는 그러니까 방송,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활용하는 거는 이런 스포츠 쪽 그리고 그 외의 콘텐츠들은 해외 거를 좀 수급해 오려는 이런 그림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도 사실 이런 거 진출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공룡 IT 기업들이 다 잡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접근을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 쿠팡을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마존도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아마존 사용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유료 회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를 가입하면 이들이 어떤 권한 같은 걸 주냐면 예를 들면은 그 아마존,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하루 이틀 배송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이틀 내에 배송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송이 빨리 와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동영상 음악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킨들이라고 하는 이북 리더가 또 아마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면 일단 배송이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책도 무료로 보고 음악도 무료로 듣고 영상도 보면서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예를 들면 아마존 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카메라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봐가지고 뭐 무인 점포 같은 그런 것들도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원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혹은 회원이 됐을 때 혜택을 주면서 결국 아마존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놀게 하는 게 전략인데 우리나라 쿠팡도 지금 비슷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약간 벤치마킹하고 있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쿠팡도 어떤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료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들만 이게 2,900원 정도 제가 월 사용료를 알고 있는데 가입한 사람들만 신선, 그러니까 쿠팡 프레시라고 그러죠. 신선 식품 배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쓸 수 있는데 새벽 배송 오는 것도 그리고 일반 배송보다 조금 더 빨리 오는 완전 새벽에 오는 배송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그 회원제에 가입한 사람들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지금까지는 혜택이 이제 그런 그 빨리 온다 혹은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다 수준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동영상 서비스나 컨텐츠가 들어가면 아마 이들은 동영상이나 컨텐츠로 돈 벌 생각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를 하면은 회원제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EPL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집에 요즘에 TV 없는 분들 많잖아요. 네. 집에 TV가 없는데 손흥민 경기를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포털이나 있는데 유료 서비스를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배달도 빨리 오고 내가 쓰니까 쿠팡으로 가자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쿠팡의 어떤 그 회원 서비스를 쓰면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떤 EPL 경기를 보려고 왔는데 배송도 빨리 해주네? 이런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 이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쿠팡이 또 배달 이런 데까지 지금 쿠팡이츠까지 지금 되게 많이 네네.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럼 일례로 만약에 그들이 컨텐츠를 가지게 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새벽에 EPL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심심해 뭐 좀 먹어야겠어. 하프타임이 됐어요. 네. 그럼 갑자기 치맥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주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쿠팡 배송,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 네네.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바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플랫폼 안에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용성이 있냐면 그들이 그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오래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어마무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어떤 그 커머스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네. 물건을 구매하려고 들어가지 그 외에 어떤 뭐 예를 들면 컨텐츠를 읽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우리가 들어가면 뭐 빈지 워칭이라고 해서 뭐 심하게는 10시간, 11시간씩 거기에 막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잡히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넷플릭스처럼 쿠팡 안에 10시간, 11시간씩 앉아 있는다. 라고 하면은 그들이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광고를 보여주겠습니까? 네, 정말로 갑자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뭐 컨텐츠 비용을 아까처럼 거의 저렴하거나 무료로 하면서 1시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갑자기 홈쇼핑 채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홈쇼핑 15초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1분짜리 홈쇼핑이 나오는 겁니다. 쿠팡 홈쇼핑이.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만 무료 쿠폰을 주는 거죠. 혹은 거기서만 20% 쿠폰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이 플랫폼 안에 더 오랜 시간 체류하거나 더 오랜 시간 돈을 쓰게 하는데 이 컨텐츠라고 하는 요소가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처럼 똑같이 이제 쿠팡도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듣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 막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아까 말씀하셔갖고서는 네. 빈지 워칭이라고 네. 어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만 다 알아갖고 추천들을 하고 있는지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리즘 만든 사람 나쁜 사람 막 그런 생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즘에 이 플랫폼들은 어떤 플랫폼이 되든지 결국에는 소비자들을 어떤 나의 공간 혹은 나의 서비스 안에 오래 머물게만 할 수 있으면 네. 그게 바로바로 다 돈으로 바뀌는 세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군요. 네, 일례로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게임사들이 금융을 합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게임 안에서 아이템들을 구매를 할 때 자기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인을 해줄 수도 있죠. 네네. 네, 혹은 그 안에서 금융사 광고를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는 우리가 구매하고 배달할 때 말고는 쓰지 않는 해봤자 댓글 정도 다는 수준인데 네, 그 안에서 컨텐츠가 붙고 스포츠가 붙고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정말 보면서 먹겠죠. 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쿠팡뿐이 아니고 네이버라든지 뭐 있잖아요. 다른 데도 CJ 뭐 이런 네. 데들도 사실 이런 걸 노리고 있을 거고 네. 결국에는 굉장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네이버가 CJ랑 최근에 상호 지분 투자를 했죠. 6천억 규모의 상호 지분 투자를 했는데 그걸 왜 했는지를 봤더니 네이버는 일단 쿠팡에 비교하면 직접 물류를 안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네이버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연결해주는. 예, 그럼 이제 판매자들한테 뭔가 물류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대한통운 쪽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J가 가지고 있는 물류 서비스. 그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그 CJ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 예를 들면 웹툰 IP 이런 걸 가져오게 되면 CJ는 또 이런 OTT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묶으면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굳이 자기들이 컨텐츠를 만들지 않더라도 CJ 거 컨텐츠 가져오고 그리고 CJ 물류를 붙이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커머스를 하면 쿠팡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안에서 쿠팡일 거냐 네이버가 일 거냐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약간 네. 이른바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둘 다 확실히 비슷한 그림을 최근에 그려가는 게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 플랫폼 경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네. 우리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데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쿠팡이 OTT 사업에 진출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난히도 파란 하늘이 많았고 또 화창한 햇살에 따뜻했던 10월이었는데요. 그래도 거리의 낙엽들을 보면서 스산한 마음이 드는 걸 보면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10월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곡, 오늘은 클래식으로 한 곡 골라봤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중 10월, 가을의 노래,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11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